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저희 역사상 가장 조촐하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작년에 저랑 하몽님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구독 좋아요 편이었나? 그때 잠깐 슐라님이 지각을 하셔서 둘이 했던 이래로 처음 네네네. 둘이 시작하게 됐네요. 둘이 시작뿐만 아니라 마무리까지 그러니까 저희 둘이 하게 됐고요. 저희 공지를 드리자면 1월 27일 월요일에는 저희 지지익선이 결방될 예정입니다. 모두 설날에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결방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도 후원해주신 분들 읽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즈모송님이 역대급 후원을 해주셨어요. 기즈모송님이 인상주의와 나와 자각몽 편을 비롯하여 총 11편에 총 8,3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제대로 정주행 중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마 거의 다 들으신 것 같아요. 거의 다 들으신 것 같고 이제 매주 올라오는 에피소드 또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정한 친일파님이 지구온난화 편에 500원, 루루사삼님이 햄버거 편에 1,200원, 소시민입니다님이 국가부도의 날에 1,000원, 성과사랑에 1,000원, 할리타는 스카리님이 2,000원. 이분은 뉴페이스이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향유고래님이 국가부도의 날에 500원, 오렌지럼님이 회계의 역사편에 2,000원, 오렌지럼도 뉴페이스이신데요. 감사합니다 모두. 네, 감사합니다. 댓글을 한번 또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후원에서 언급했던 오렌지럼 님이 언젠가 책에서 본 적이 있는 이 회계의 역사 편을 방송에서 들으니 더 새롭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이분이 저희 어머니께서 회계의 세계사 책을 저랑 같이 읽으시고 계시는데 아직 다 못 읽으셨어요, 책을. 그러니까 그 본인의 어머니신데 아까 뻔뻔하게 처음 뵙는 분이네요. 이러면서 남인 근데 댓글도 약간 저희 어머니인 거 티 안 내시고. 네, 근데 저 전혀 몰랐어요. 네네네. 뭐 언젠가 책에서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읽으시는 중이시고 저희 어머니가 아주 귀여운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우선 쿠마님이 하나 읽어달라고 저한테 전달해준 댓글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기즈모송님께서 주제를 하나 좀 제안을 주셨어요. 맞춤법에 대해서. 요즘 맞춤법을 잘못 쓰고 있거나 좀 틀리게 쓰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쿠마님이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고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이렇게 또 주제를 이렇게 제안 주시는 거 저희한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디어를 짤 때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저희가 뭐 장담은 드릴 수 없지만 아이디어를 또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댓글 너무 감사하고요. 또 IMF 국가부도의 날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본인의 경험담도 달아주신 분들 참 어려운 세월을 뭔가 넘어오신 거에 대해서 씁쓸한 위로의 말씀과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대망의 회계 역사 마지막 편입니다. 드디어. 와, 너무 기다리셨던 거 아니죠? 몇 세기부터 시작했죠, 저희가? 저희가 르네상스에서 시작했죠? 네, 제가 오늘 한번 쭉 읊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렇군요. 까먹으셨을까봐 저희가 함께했던 이 세계 여행을 까먹으시지 않고 머릿속에 콕 박을 수 있으시게끔 제가 오늘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 이게 회계 역사가 지금 3부작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자면 제가 이 주제에서 지금 참고하고 있는 책 회계의 세계사라는 책을 전달드리고 있고요. 제가 전달드리고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고 재밌는 내용이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계라는 주제 하나로 같이 세계 여행을 해왔습니다. 그쵸, 범례님? 대답해요. 네. 네, 즐거운 여행이었고요. 그죠. 전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과 세계 여행을, 그것도 유럽 여행을. 그쵸,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 네, 맞습니다. 영국 갔다가 네덜란드 왔다가. 오, 웬일이야. 아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탈리아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만났었죠. 기억나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님? 저희 친구 같은 분이시죠. 네네. 그분의 탄생부터 아버지의 그럼요. 직업 그럼요. 그리고 그의 스승 다 훑었었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치 가문도 한번 만나봤고요. 이탈리아에서 발생했던 은행혁명 그리고 부기오네논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갔던 게 범례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덜란드. 그래서 튤립 얘기를 하는 척하다가 튤립 얘기가 아니라 저희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 어딥니까?
동인도 회사. 여기서 제가 잠깐 막간 퀴즈. 아, 막간 한 퀴즈. 명밖에 없는데. 맞춰봐 봅니다. 아, 그래요. 자, 이 동인도 회사 이 명칭 영어 명칭이 있어서 약자 명칭이 VOC. 어머 이거를 바로 맞춰버리네. 아니 뭐 기억하면 안 되는 건가요? 사실 제가 객관식으로 준비했거든요. 아, 그래요? 아, 너무 똑똑해서 죄송합니다. 그러게 생각보다 잘 듣고 네. 계셨네요. 그렇죠. VOC를 소개 한번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회계 역사 2편에서는 19세기로 넘어가서 저희 산업혁명의 주인공이죠. 어디로 갔었나요? 스페인. 아니, 영국 갔다가 네, 영국을 갔었죠. 그 기차 얘기하면서 스페인이 나왔죠. 스페인이 나왔다고요? 안 나왔나요? 나왔나? 아, 잠깐만. 뭐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항구 도시랑 내륙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리버풀, 맨체스터. 아, 그것도 난 왜 영국입니다. 바르셀로나라고 기억하고 마드리드 이런 거 있었지? 기억하셨죠? 아, 축구에서 생각을 했나 봐요. 아닙니다. 그래서 영국 석탄으로 인한 증기기관의 개발, 그리고 증기기관차, 철도 회사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대망의 마지막 여행지입니다. 미국. 좀 이렇게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려고 했는데 바로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저기요. 네네네. 저번에 얘기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여행지 미국으로 함께 떠나볼 예정입니다. 시간 여행 항상 하고 있는데 오늘은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화가 아니죠. 2편 때, 회계 역사 2편 때 했던 얘기가 조금 기억나는 건 다음 얘기는 미국이고 누가 이 회계의 기준을 정했고 왜 우리는 이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다. 라고 했었죠? 저는 너무 좋은 게 우수한 수강생이 여기 앉아 계세요. 나머지는 나머지 쿠마님 그날 말 없으셨고 뭐 그건 하몽님은 이제 질문하기 바쁘셨고 음.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때 당시 미국은요. 지금은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만 이때는 신대륙이라고 불리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수많은 이민자들이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넘어갔던 굉장히 핫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몇 세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20세기 초입니다. 20세기 초면 그래도 나름 미국이 떠오르는 태양이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약간 지금의 핫한 아. 동남아, 약간 지금의 시장성이 두드러지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핫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왜 미국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건너가게 되었는가? 왜 유럽을 버리고 유럽인들이 그 좋은 집을 버리고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는가에는 굉장히 생뚱맞은 이것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럽인들의 주식이었는데요. 뭐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죠. 네. 당연하게도. 근데 이때 당시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일대는 주식의 쌀이 당연히 아니었고 이것이었는데 무엇일까요? 감자?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아, 왠지 먹을 만한 건 탄수화물일 것 같고. 난 빵이라 얘기할 줄 알았어. 밀 이런 거 밀? 얘기하실 줄 알았어. 왠지 감자일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재미가 없네. 너무 우등생이네. 감자이고요. 19세기 중반에 감자 기근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감자는 빈자의 빵이라고 불리면서 가난한 서민들을 중심으로 되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작물이었는데 그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프랑스조차도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가 시민들 사이에서 점점 자리를 잡게 됐던 작물이 바로 감자이고요. 여기서 잠깐 유명한 그 밀레의 그림 만종을 언급해 볼게요. 아무리 미술의 문외한이어도 한 번쯤은 보셨을 이 그림. 그렇죠.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뭐 대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농민 부부가 이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드리고 있죠. 밭을 갈다가. 그때 밭을 갈던 그 재배 작물이 바로 감자입니다. 그 정도로 이 감자 재배는 굉장히 일상적인 것이었는데요. 이 감자 기근의 발생으로 가난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됐고요. 사람들과 함께 돈도 자본도 미국으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 산업혁명으로 돈을 긁어모았던 부자들이 가장 핫한 시장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미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빛을 본 회계 사무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딜로이트 들어보셨나요? 딜로이트 우리나라에도 지사가 있죠. 딜로이트 회계사무소가 이때 런던에 세워졌던 이 사무소가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함께 꽃을 피웠던 회계사무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으로 봤을 때 회계라는 것이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국인들이 이제 미국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데 여태 망하는 회사들을 너무 많이 본 거야. 회계 부실이며 뭐 경영자의 욕심, 부도덕함 등등.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똑똑해진 거예요. 미국 회사를 분석을 해야 투자를 하겠는 거야. 아, 약간 투자하기 전에 기업을 한번 훑고 가는 그렇죠. 거군요. 분석을 해야 되는데 혼자 못 하잖아요. 다 회계사무소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계사무소들이 붐이 일니다.
엄청난 회계사무소들이 생겨나고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정확한 결산과 감사를 제공하는 저희 사무소에 와서 투자하세요. 뭐 이런 셀링 포인트를 내세우면서 서로 경쟁을 해왔을 겁니다. 이렇게 흘러넘쳐 들어온 돈으로 미국은 철도 사업에 투자하게 돼요. 그때 당시 철도가 엄청 핫했겠죠. 그래서 아주 단기간에 빡세게 성장한 미국의 철도 회사들은 뭐 당연히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너무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가격 경쟁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가격 경쟁이 악화되면 끝은 파국일 수밖에 없어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가격 경쟁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재무는 또 약해지고 그리고 부도덕한 경영자들의 부정행위도 횡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는 철도회사 투자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야망 있는 부자들이 더할 나위 없는 그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핫해지다 보니까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철도회사들에게 너네 정확하게 결산서 작성해서 공개해라고 요청합니다. 워낙 투자자들이 많아졌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저희 지금은 모든 주식회사들이 다 공개하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다트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죠. 그렇죠. 정기적으로 공시를 올려야 되죠. 그리고 네.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정확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 공개합니다. 맞아요. 보통 취직을 준비하는 분들도 그 다트에 들어가서 보는데 거기 보면 뭐 평균 근속연수, 뭐 남자 여자 또 따로 나오고 뭐 임원들의 연봉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맞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이런 것도 써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써 있죠. 맞아요. 이게 지금은 저희가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정보를 오픈하라는 거는 경쟁자들에게 다 보여주라는 거거든. 그렇지. 회사 망하라는 거거든, 이거는. 사실 내가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주춤할 것 같아. 그쵸? 원래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 노하우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돈을 어떻게 쓸 건지, 어떻게 써왔는지까지 다 공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임직원 수도 다 나오고. 예. 그래서 사실 이 회사들은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공개를 안 해요. 그렇죠. 그때는 뭔가 강제력이 없었을 없으니까. 테니까. 그러다가 결국 19세기 말에 수백 개의 철도 회사가 파산하고요. 주주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분이 진짜 주인공이에요. 사람이에요? 네네네. 이름을 말씀드릴 건데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 케네디? 케네디는 안 돼. 네네네. 케네디.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듣자마자 다들 그 케네디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아일랜드 이민 3세이고요. 아시다시피 그 JF 케네디 미국 전 대통령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케네디 가문의 사람이고 이 케네디 가문은 아일랜드에서 이민자로 시작한 가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뭐 JF 케네디 대통령 얘기는 할 건 아니고 이 조지프라는 사람의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은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에서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저희 잔악계라고 하죠. 잔악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조지프는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아버지의 후원에 힘입어서 참고로 아버지도 이제 정치가 이미 그 가문이 정치가 가문이. 그래서 은행 검사관이라는 자리를 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 일을 하다 보니까 대차대조표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경영 공부도 열심히 한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정도로 공부만 열심히 하는 바른 사람은 전혀 아니었어요. 굉장히 아니었어요. 뭐 마약을 했나요? 그보다 더? 마약은 약간 1차원적인 악행이고 이분은 그래? 뒷머리가 너무나도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이 돈을 뭐지? 올바른 일에 사용하는 거에 치우치기보다는 내부자 거래, 밀매 이런 것들에 이제 머리가 확 트여 계신 분이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돈 나오는 구멍을 잘 알고 계신 분이었군요. 맞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때는 저희는 지금 내부자 거래 불법이잖아요. 그쵸. 이때는 불법도 아니었어요. 사실 이 내부자 거래를 막을 수 있는 건 개인의 양심밖에 없었던 거지. 혹시나 내부자 거래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은 이렇게 뭔가 회사가 새로운 소식을 짜잔 하고 공개하기 전에, 그러니까 공시를 띄우기 전에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미리 매입하거나 미리 매각해서 그 차익을 얻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또 세계적으로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불공평한 정보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이득을 보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건데 이분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돈을 쓸어 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불법이 아니었을 때는 그게 최고의 방법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아는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거고. 사실 지금도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뉴스에 심심치 않게 한 번씩 뜨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가 최고가를 찍었다 이러면 몇 달 뒤에 누구 입건됐다 이렇게 나오고 뭐 작년에도 많이 있었고. 예. 근데 사실 뭐 저도
만약에 내 뭐 아빠가 어디 회사 뭐 임원 자리 있으시다. 나한테 뭐 안느야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이런 걸 할 거란다. 라고 하면 저도 살 것 같아요. 그래요. 전 안 할 이게 겁니다. 무슨 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프가 은행 검사관도 때려치고 이 클래스가 다른 내부자 거래를 계속해서 돈도 버는데 1919년에는 이제 금주법이 그때 시행이 되었잖아요. 이때도 온갖 밀매에 손을 대서 지금 봤을 때 불법적인 행위로 돈을 쓸어담게 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의 덕을 제대로 본 사람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뭔가 악행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땐 위법이 아니었다고 그쵸. 하니까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 이미 존 F 케네디가 아들로 있었겠죠? 뭐 어린 상태로 있었거나 네. 그랬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본가 자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가이기도 했던 거예요. 너무 사람들을 잘 이제 흡수하고 아는 사람이 없는 업계가 없을 정도로 발이 넓고 인맥이 두터웠다고 합니다. 하는 짓을 떠나서 우선 대단한 사람인 건 맞네요. 능력이 있는 거지. 능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영화계에서도 인맥이 너무 많아서 이제 아름다운 여배우들과도 뭐 잘 놀고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요. 1920년대 뉴욕이 전성기를 보내고 있을 바로 그 시점입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회계 역사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얘기할 때 그 당시 한반도는 뭐 하고 있었는가 아이고. 이런 거 종종 얘기했는데 맞아요. 그때는 한참 일제 치하에 있을 때죠. 아. 19년, 그러니까 1919년이면 3.1운동이 있었던 해고. 그죠. 네, 그거랑 좀 비교해서 보면은 유럽과 서구 열강이 얼마나 펄펄 날고 있었을 땐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짝 그런 일이 있었고 사실 1920년대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예상하실 만한 그 사건이 발생을 하죠. 미국에서. 뭔가요, 범례님? 1920년대? 뭐죠? 분명히 의외네요. 이걸 모른다고? 뭐가 있을까요? 잠깐만. 힌트 드릴게요. 네, 1929년. 1929년. 이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뭔데요? 대공황이 발생하죠. 아, 뭐야? 난 또 사건인 줄 알았잖아요. 이게 사건이 아니면 뭐야? 기간이잖아요, 대공황은. 아니 대공황 사건이죠. 아, 1929년 10월 24일에 딱 시작하게 됩니다.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우죠. 그날이 이제 역사에 남은 바로 그날이 닥치게 되는데 사실 그날 아침 첫 거래는 평온하게 진행이 되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아침 10시 반쯤에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10월 29일 이후에 일주일 동안 날아간 시가총액이 300억 달러. 아, 300억 달러? 네. 와. 이거 하나로 환전하면 34조 7천억 원인데 사실 와. 그때 당시 환율 생각하면 더 큰 금액이죠. 지금 봐도 큰 금액인데 그 지금도 당시 큰 그 당시 금액인데. 물가를 생각해도 달러로 쳐도 엄청 큰 금액이죠. 엄청난 금액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남겨진 상처가 얼마나 깊었던지 이게 회복된 게 그러니까 1929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게 1951년. 와우. 말 그대로 잃어버린 20년이 된 거죠. 뭔가 이게 좀 저번 화를 언급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그 국가부도의 날 얘기하면서 일본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한국이 무너진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순으로 보면 미국 한번 자빠지고 일본 한번 자빠지고 한국 한번 그치, 자빠지고 약간 연쇄적이었네.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대공황 사태보다 중요한 것이 그 이후입니다. 이제 이 대공황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 누구였나요, 범례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 정도는 아셔야 지직선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존 F 케네디? 프랭클린 루즈벨트. 아,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아유, 저기요. 근데 대통령이 미국이 엄청나게 많아요. 조용히 해주시고요. 네. 사실 주인공이 루즈벨트는 아니고요. 저희 아까 언급했던 우리 오늘의 주인공 조지프.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조지프가 이 대공황 속에서도 대선에 도전을 하나요? 아닙니다. 아, 아닌가요? 그렇게 또 이게 대단한 게 이건 것 같아. 저희는 이제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통령에 나가나 생각했잖아요.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런 거에 관심 없구나.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후원합니다. 이 루즈벨트가 후보자 시절일 때 엄청난 금액을 후원을 해가지고 이 뒤에 앉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진짜 돈이 많은 분들은 언론에 안 비치고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잘 안 비치는 사람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수면 위로 떠오르지 네. 않고. 왜냐하면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게 굉장히 리스키한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밑을 잘 날아다니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었고 이분이 이제 대공황 속에서도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그 루즈벨트의 어떻게 보면 약간 비선실세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분의 든든한 후원자로 후원을 하게 되었고 그분은 대통령에 앉히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루즈벨트의 최측근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지프가 사실은 그냥 프랭클린, 우리 이쁜 프랭클린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후원한 건 당연히 아니고 나에게도 엄청난 콩고물이 떨어지겠거니 하고 야망을 품고 후원을 하게 된 건데요. 그 야망이라는 거는 뭐 장관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돈. 이 사람은 돈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까지도 원했습니다. 아, 그래요? 정치가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프랭클린이 당선이 되고 나서 조지프가 목이 빠지게 기다려요. 나는 무슨 자리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다들 그렇죠. 그쵸, 요즘은 그쵸. 좀 선거와 정치가 투명해졌지만 예전에는 밀던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면 나한테 언제 뭐가 떨어지나 그쵸. 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아니 그것 때문에 후원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이 조지프가 악명이 너무 유명했던 거야. 이게 수면 밑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너무 유명한 악명을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루즈벨트 입장에서 이 사람을 어디에 앉혔다가 정권에 아주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본인의 업보를 뭔가 느끼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루즈벨트가 그래서 처음에는 아일랜드 대사직을 제안합니다. 왜냐면은 이 케네디 가문이 아일랜드 이민자 출신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아일랜드 대사직을 제안을 하는데 조지프가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냐라면서 단칼에 거절합니다. 진짜 루즈벨트도 골머리 썩었겠다. 너무 고민했을 거고 조지프도 이제 보통 야망이 아닌 거예요. 이런 자리로는 성에 안 차는 거지. 혹시 뭐 자료에 그 사람이 어디까지 원했었다 뭐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런 건 없지만 그 뒤에 루즈벨트가 제안한 자리가 오늘의 주인공 역할로 만들어준 자리입니다. 사실 뭐지? 이 자리는 설명 바로 해드릴게요. 이름이 뭐냐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초대장관입니다. 이거는 어떤 자리이냐면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 행위를 단속하는 자리예요. 이상한 데다 이상한 사람을 올려놨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 올린 건데 이게 사실 그냥 마냥 생뚱맞다기보다는 완전 극과 극자리에 앉힌 거예요. 근데 조금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불법이 아닌 당시에 그런 약간 편법으로 부를 축적하던 사람이 그거를 감독하는 자리에 올라갔으면 정말 잘 알고 있긴 하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편법을 이용하고 위법을 피해가는지. 누구보다 잘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사실 이때 딱 조지페를 여기 앉혔을 때 사람들도 뭐 언론사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루즈벨트를 물어뜯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기 앉힐 수 있냐. 근데 루즈벨트는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을 잡는 데는 도둑이 제일이다. 그게 또 뭔가 대중에게 먹혔나 보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밀고 나간 거죠. 우선 루즈벨트는 맨 처음에 밀고 나갔는데 그래서 우리의 조지프는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요. 진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드캐리합니다. 조지프가. 그 정권을. 거기 그 주식회사, 주식시장이랑 이 모든 부정부패 개혁에 완전히 앞장서서 완전히 다 싹 다 갈아엎습니다. 참 이게 물론 뭐 저희 팟캐스트가 정치 얘기는 뭐 안 하는 팟캐스트이긴 하지만 그게 참 정치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뭔가 우리는 정치인에 대한 도덕적 잣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능력에 맞아요.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만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또 일을 잘하는 경우가 그렇죠. 덜어 있어요. 왜냐면 가끔 비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또 이렇게 옥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연리를 하게 되고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이 조지프의 재임 기간이 13개월이었는데 그가 사임한다는 뉴스가 나온 날 월가의 주가가 떨어질 정도로. 주식시장에 혼란이 올 거다라고. 올 정도로 이제 신임을 굉장히 두텁게 받았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얘기만 들어보면 대통령이 된 아들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 대통령 자리에 아들을 대통령 자리에 앉힌 것도 이 사람일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미 정계에 손이 너무 많이 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조지프가 이렇게 갈고 닦아놓은 개혁된 회계제도에서 가장 큰 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경영자는 규칙을 토대로 정확하게 결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결산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 결산서를 투자자들에게 디스클로저, 즉 공개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지금 이 현대 당연한 이 토대를 조지프가 만들어둔 거예요. 만들어진 지가 진짜 얼마 안 된 거네요. 그러면. 네네, 맞습니다. 사실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걸 만들었다기보다는 조금 틀을 더 다져나갔다라는 느낌이지만 3번이 아까 뭐였냐면요. 이 결산서를 투자자들에게 공개한다. 이 부분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뭐
요청을 하면 뭐 회계사에 주고 뭐 이 정도였나요? 그 전에는 이제 투자자가 보여줘 하면은 이제 사적으로 사적으로 따로 작성해서 보여주고 요 정도. 우리 이런 회사니까 투자해줘 정도의. 아니요, 투자해줘도 아니고 투자했으니까 보여줄게. 투자했으니까 네네, 보여줄게. 투자자들만 볼 수 있었어요. 진짜 내부 자료였구나. 네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전까지는 결산서라는 것이 주주와 채권자를 위해 작성되고 보고되었는데 이게 주주를 위해 사적으로 작성되어 왔던 거고 구매하지 않은 잠재적 주주들은요 당연히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거냐면 아직 우리의 회사의 주식을 사지 않았지만 잠재적인 투자가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안전한지만 확인하면 주식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예상 구매자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개념을 조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조표 기억나시나요? 대조표? 네네. T자 그려서 저희 네. 왼쪽 오른쪽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적었었는데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적금을 깨고 돈을 가져옵니다. 돈을 막 가져와서 사업 자금을 마련합니다. 이거를 어디에 쓰죠, 범례님?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에 작성을 하고요. 돈이 당연히 모자라겠죠?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이걸 뭐라고 적죠? 뭐라고 적냐고요? 부채라고 어디에 적죠? 오른쪽에 적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자 여러분들 가족, 동료, 모르는 사람들 설득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을 저희는 투자가라고 부르고요. 이는 자본으로 오른쪽에 적게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적힌 자본과 부채를 잘 운용해서 왼쪽에 들어가는 무엇을 불리게 되죠? 자산입니다. 자산을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기본적인 형태. 오른쪽에 적는 부채와 자본을 굴려서 왼쪽에 적히는 자산들을 굴려서 이익을 발생시킨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사업의 형태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회계 역사의 1편에서 이탈리아에서 뭔가 상인들이 자기들의 거래를 좀 더 투명하게 혹은 좀 더 체계적으로 적기 위해서 부기를 시작한 건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회계는 탄생 자체가 내부 자료였던 거네요. 그렇죠. 회사를 위해서 네. 탄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특히 상인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내부 자료를 그 케네디가 오면서 아예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네요. 사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조금 이따가 하려 했는데 법률님이 인사이트 높게 아주 잘 봐주셨네요. 어쨌든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이탈리아 때 저희 가족 경영의 시초, 가족들로 투자가를 모았던 이탈리아의 도시 한번 만나봤습니다. 어디였나요, 법률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죠. 너무 당연하고. 베네치아나 피렌체 중 하나인데 네. 베네치아입니다. 찍었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베네치아는 가족들을 투자가들로 모았던 도시이고요. 반면에 동료들을 모아서 사업을 했던 도시가 바로 피렌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판 모르는 남들을 데려와서 투자가로 앉힌 나라 어디였죠? 네덜란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최초의 주식회사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넘어와서 20세기의 미국. 이 미국은 투자가를 아직 투자를 하지 않은 잠재적 투자가들까지도 고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투자가라는 개념이 생겨나고요. 아직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정보를 공개하는 공개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규칙이 이름이 바로 US GAAP.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회계 공부해보신 분들. 예전에 이걸 썼다라고 교과서에 나오죠. 그렇죠. GAAP라고 쓰고요.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자신만의 회계 규칙을 세우게 되고요. 이제 영국은 UK GAAP, 일본은 재팬 GAAP, 한국은 코리아 GAAP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결산서를 감사하는 역할, 결산서 감사는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3자에게 맡겨야 되겠죠? 그 역할을 하는 직업이 바로 뭔가요? 이거 시험 보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회계사? CPA입니다. 공인 회계사?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CPA라는 직업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공인 회계사가 아닌 사람이 회계 업무를 했었어요? 할 수 있어요? 회계 업무? 그러니까 지금 그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회사에서도 회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분들도 회계 할 수 있는 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 회계사들은 뭐냐면 그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고 제3의 회계 사무소에서 이 회사가 저희가 작성한 이 결산서가 올바른 것인지 투명한지 확인 내려주세요 했을 때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회계 부서에 계시는 그 직원분들이 아니라 내가 다니고 있지 않은 회사가 작성한 결산서를 감사해주는 직업입니다. 지금 뭔가 요즘 시대에 얘기해보면 회계법인에 계신 분들 CPA 분들이 거기로 들어가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미국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미국에서 대단한 일을 했네요.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요. 특히 그 케네디, 그쵸? 조지 F 케네디가 지금에서야 너무너무 당연해진 이 발판을 다 닦아두었고요. 그래서 그때 케네디의 이 후배들이 지금 회계 업무를 잘 하고 있고, 그때 당시 그래서 뭐가 마련됐냐면 주식 투자라는 것이 저희 지금은 사실 뭐 개미 투자자들이다 해서 초심자들도 쉽게 하지 않습니까? 이 초심자들도 쉽게 주식 투자에 끼어들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바로 이때입니다. 그렇죠. 주식에 투자를 하려면 회사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사실 그 정보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 단기별 순이익, 단기 순이익 뭐 아니면 연간 순이익 이런 건데 그게 공개되는 첫 시초라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렇죠. 그때까지는 사실 주식 거래는 하는 사람들만 했던 거야. 음, 서민들이 아니라 돈 있는 재력가들이 자기들끼리 정보 주고받으면서 했던 건데 이제는 저희들도 쉽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여기까지가 미국 여행이었고요. 저희 이제는 약간 글로벌하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편부터 계속 글로벌 했는데 아니, 이제는 어디까지 단일 글로벌? 국가 얘기가 아니라 국가 간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21세기. 지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 미국 증권거래소에 외국 기업들이 찾아와서 상장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뭐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 워낙 핫한 곳이고 여기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면 사업에 큰 도움이 되겠죠. 이때 등장한 회사 바로 독일의 이 회사가 등장합니다. 자동차 회사인데 어디일까요? 독일의 자동차 회사? 세계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벤츠. 벤츠입니다. 아 맞아요? 뭐 하나밖에 얘기 안 했는데? 이때는 다임러 벤츠라는 이름이었는데 어쨌든 벤츠라고 부를게요 앞으로. 이 벤츠 독일의 이 자동차 회사가 뉴욕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약간 사소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이 벤츠 당연히 이때도 정말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독일에서는 뭐 흑자인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의 회계 규칙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적자가 나온 거예요. 아, 그땐 나라마다 다르니까. 그게 다 다르니까. 근데 뭐 어느 정도 다를 거라 다들 예상은 했고 알고 있었는데 이 유명한 회사가 흑자에서 적자로 바뀌니까 사람들이 눈이 띠용한 거예요. 그치. 당당하게. 그것도 다른 나라에 와서 상장을 하겠다는 건 보통 아니, 자신감이 아니면 지금이야 이제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지만 그렇죠. 그땐 보통 자신감은 아니었을 텐데 벤츠 얼마나 잘 나갔겠어. 오고 그때도. 보니 적자였다. 적자인 심지어 뭐 흑자가 깎인 것도 아니고 적자 회사가 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 미국이 놀란 것보다 벤츠가 놀란 게 더 컸겠다. 아, 그렇지. 그리고 사실 이때 미국의 회계 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회계 규칙이다라고 정평이 나 있었어요. 아, 약간 기준 아닌 기준처럼. 그치.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독일 회계 기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1990년대에 전 세계에는 각국의 회계 규칙을 하나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해요. 바로 회계 기준의 국제화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무슨 규칙을 기준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그건 누가 정해야 하는가? 이거는 국가 사이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제회계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되냐에 따라서 어느 나라에게 유리하고 어느 나라에게 불리해지는가 패권 싸움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결국에 최종 두 후보가 나오게 됩니다. 어디일까요? 우선 하나 미국이겠죠. 그렇죠. 미국이 우선 붙습니다. 누구랑? 영국?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뭔가 서양에서 최고 패권 국가는 영국이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오늘 다 맞추네. 어떡하지? 또 노잼이야. 어떻게? 영국이랑 미국이 붙게 됩니다. 사실 약간 포지션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규칙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원래 유명한 슈퍼스타 느낌이고요. 영국은 약간 우리야말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규칙이야.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영국이? 영국의 위치라기보다는 회계 기준에서. 회계 기준에서? 왜냐면 회계 기준에서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게 미국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두 국가는 뭐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서로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이가 안 좋죠. 영국이랑 미국은. 근데 이때 당시는 좋았어요. 이때 미국이랑 영국이 사이가 좋은 나라였는데 이 패권 싸움에 들어가면서 사이가 급격히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서로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하지 않나? 영국이랑 미국은? 근데 지금도? 아마 지금은 약간 그런데 그때 당시 그래도 초기에는 돈을 서로 주고받는 약간 상부상조의 느낌이 강했을 것 같아요. 하긴 또 기업이랑 이런 건 또 사적인 감정 또 싹 빼고 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US 갭을 밀고 나가게 되고요. 영국은 이제 자기 혼자 안 싸우고 EU 등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끌어들여서 IFRS를 만들자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IFRS는 뭐의 약자예요?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의 약자입니다. 이거 좀 웃기네. 왜? 아직 기준을 뭘로 할지도 안 정했는데 이름에 스탠다드라는 이름을 아, 그치. 근데 넣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왜냐면은 US 갭도 프린시플이라는 이름을 넣어놨으니까. 뭐 어쨌든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국제기 기준 뭐죠, 범례님? IFRS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갑자기 미국이 대뜸 IFRS 받아들이겠다 선언합니다. 뭔가 멋있다. 이게 근데 미국이 저는 지금도 미국 무섭지만 이때도 좀 무서워요. 이게 사실 지금 저희도 좀 놀랍잖아요. 미국이 갑자기 받아들였다는 게 그때는 세계가 다 놀랐어요. 그럴만하죠. 전 세계가 놀랐어. 미국이 양보했다고 했는데 미국의 속마음이 뭐였냐면 표면 IFRS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 안의 내용들을 미국식으로 뜯어고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IFRS를 채택하고 내부 규정에 대해서는 내용을 협의에 의해서 좀 수정을 하자. 미국식으로 해버리자. 아. 그래서 명성을 버리고 실리를 선택한 거예요. 대단하다. 그래서 사실 영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오케이라고 해서 이를 따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수정을 하자고 미국이 주장할 때 영국이 또 순순히 받아들였나 봐요. 왜냐면 사실 이렇게 둘이 팽팽하게 싸우다가 미국이 표면적으로는 저희가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영국이 아이씨 그래도 안 돼라고 하는 순간 그럼 외부에서 보기에는 기준도 너네 거고 내부 조항도 니네가 만들고 다 니들 맘대로 하네라는 비판을 그런 것도 있고 이 정도면 받아들여야지 라는 시각도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름이 IFRS지만 내용은 미국식인 현재의 국제회계 기준 IFRS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법률님도 경영 공부를 하셨지만 이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IA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라는 게 있었어요. IAS. 저도 기억이 나는 게 회계책들 중에 IFRS라고 써있는 책이 있고 IAS라고 써있는 회계책이 있었어요. 이게 기억이 나는데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 IAS는 IFRS가 탄생하기 전에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없진 않았어요. 있었는데 이제 IFRS가 탄생하면서 전 세계가 동의한, 즉 제대로 된 국제회계 기준이 탄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좀 살펴보실게요. IAS는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였고요. IFRS는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리포팅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어카운팅이 사라지고요. 그 말은 뭐냐면 아까 번뇌님이 살짝 언급하셨는데 이 회계라는 행위의 주인공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회사가 주인공이었고 회사를 위해서 보다 나은 경영을 위해서 이 회계가 생겨났지만 이제는 투자하는 투자가들, 주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리포팅 시스템이 바로 회계로 바뀐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이 IFRS를 선택적으로 적용했고요. 2011년이 되어서야 모든 상장 기업은 K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 전까지는 코리아 갭이 사용되었고요. 사실 엄청난 차이가 없어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진통이 좀 덜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옮겨가면서 정말 많은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앞에 KIFRS라고 네네네네. 하면은 또 K가 붙은 만큼 뭐가 다르긴 한 건가요?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한국식의 단어들이 다 바뀌고 번역이 되고 넘어오면서 한국식으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현대에 걸쳐서 마련된 국제회계의 역사를 저희가 살펴봤어요. 오늘 미국에서 출발해서 잠깐 영국, 독일 잠깐 들려보고 우리나라도 살짝 곁눈질 해보고 이렇게 여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국제회계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내면 아쉬우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이 회계세계사의 책의 맛은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들의 일화와 이 회계를 엮어서 설명하는 그 맛으로 보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아주 재미있는 현대의 투자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현대하면은 가치 투자인 것 같아요. 현대에서 가장 핫한 투자, 가치 투자. 그쵸. 이 워렌 버핏을 선두로 해서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도 나도 워렌 버핏이 될 수 있어 이러면서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있고 관련 책들도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이 가치 투자 같은 개념, 이 가치라는 것이 막 떠오를 때쯤 발생한 일화를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한 청년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청년은 이때 당시 나이가 17살, 여자친구가 한 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되게 디테일하네요. 네. 네. 한 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디테일할 수밖에 없네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충격에 빠져요.
근데 이 청년이 그래 사랑해 하고 진학 포기하고 이 청년이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 소년이었어요. 근데 다 포기하고 여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합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근데 이때 당시 영국은 혼외자가 있는 게 굉장히 불명예했다고 해요. 사회상 용인되지 않는 분위기가 좀 강했다고. 엄청 옛날이에요? 꽤나 옛날, 그렇게 옛날도 아니에요. 현대에서? 네네, 현대입니다. 어. 너무 계속 진행해 볼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자친구가 유산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 하늘이 작은 생명을 거두어간 대신에 이 청년에게 음악의 길을 선물하게 돼요. 이 청년은 음악을 결국 포기하지 않아도 되게 되고요. 리버풀로 넘어가서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모아서 밴드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이 밴드는 미국의 유명한 음악 TV 방송 에드 설리번 쇼에 출연하게 되고요. 그 짧은 14분의 출연 시간 동안 미국을 사로잡게 되고 이 방송을 보던 소년 빌리 조엘은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라고 털어놓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폴 맥카트니. 그가 결성한 밴드의 이름은 비틀즈입니다. 그래서 이때 비틀즈는 영국의 아티스트는 미국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정서를 보기 좋게 깨부셔버린 희대의 아티스트. 근데 이게 회계랑 네, 맞습니다. 무슨 연관이 네, 있는 맞습니다. 거죠? 사실 비틀즈로 회계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라는 이 행위 자체가 이 비틀즈의 일화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더 나아가 볼게요. 오늘은 비틀즈의 음악 자체를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이 비틀즈의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비틀즈가 미국으로 데뷔를 하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폴 맥카트니와 같이 일했던 동료 중에 되게 유명한 동료 누구죠? 나 잘 모르는데 대중문화. 비틀즈 잘 몰라요? 네. 모른다니까. 존 레논. 이 둘이 회사가 내민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돼요. 이 일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지 그때 당시 젊은 폴과 존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중문화 잘 몰라서 무식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네네네. 처음엔 2명이었어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폴이 약간 장 리더 부리더 같은 사람이 존 레논. 그래서 이 계약서에는 악곡, 그러니까 노래의 권리를 회사에 양도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근데 당시 어렵고 이 둘은 그냥 사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저작권을 양도받은 회사 이름이 노던송스인데요. 이 송스라는 회사가 1965년 주식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상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이 주식을 사면 이 노래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노래의 권리가 주식을 산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주한테도 그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노던송스의 주식을 소유하면 존과 폴의 저작권, 노래의 저작권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어서 여기저기로 이 노래 저작권이 옮겨 다니게 돼요. 그러다가 1981년 폴 맥카트니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의 노래의 권리를 2천만 파운드로 되찾을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2천만 파운드가 얼마인가요? 2천만 파운드는요. 당시 환율로 계산해보면 한화 약 900억 원입니다. 당시 환율로? 네네네. 900억 원. 이게 사실 폴 맥카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범님님. 샀을까 말았을까? 사지 않았을까요? 샀으니까 우리가 그 노래를 지금도 들을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죠. 이때 폴 맥카트니가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해요. 큰 돈이니까? 왜냐면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면 폴 맥카트니는 너무 사고 싶었어. 그런데 이제 존 레논이 죽었을 때였거든요. 존 레논의 대리인 같은 일본인이 있었는데 그 일본인이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산다고? 너네 노래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설랑설레를 하다가 망설이는 차에 폴 맥카트니 귀에 엄청난 뉴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뭘까? 마이클 잭슨이 5,300만 달러로 지금 환율 약 1,300억 원으로 비틀즈의 권리를 구입하다라는 뉴스 기사가 들려오게 됩니다. 마이클 잭슨이 먼저 사버린 거예요? 노래 산 거야. 더 먼저? 비싸게. 더 비싸게 사버린 거야. 그게 뭔가 비틀즈한테 거래가 제한이 온 게 아니고 시장에 올라왔나 보네요. 그럴 수도 있고 얘네가 이제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사이에 사버린 거지. 소문이 퍼지고 어쩌고 하면서 사버린 거구나. 사버린 거지. 더 비싸게 1,300억 원 주고. 대단하다. 근데 사실 마이클 잭슨은 비틀즈의 제자뻘이에요. 그렇죠. 제자 한참 후배야. 제가 대중문화를 잘 모르지만 그건 알죠. 비틀즈가 먼저라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예. 완전 후배도 한참 후배. 딱 이 소식을 듣고 폴이 바로 전화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마이클 잭슨한테? 네, 바로 전화하죠. 한 라인으로 바로? 뭐 그랬겠 둘이 친했으니까. 근데 마이클 잭슨이 매니저를 통해 연락 주시라 라고 하면서 단칼에. 나는 결말이 약간 마이클 잭슨이
선물로 줬다는 줄 알았네. 아니, 자본주의 시대에 저희 살고 있고요. 아, 저희 지금 현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클 잭슨과 폴 맥카트니의 이 선택의 기로에서 마이클 잭슨은 대담하게 선택을 내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노래를 듣잖아요. 폴이 이때 당시 직접 제작한 영화 속에서 저희 그 유명한 Yesterday, 이 노래는 아시죠? 알죠. Yesterday 노래를 부르면서 마이클 잭슨에게 사용료를 지불했다고 해요. 와우. 근데 이 청구된 금액이 1파운드였대요. 그러니까 안 받은 거지, 돈을 거의. 근데 너무 괴로웠대요, 폴이. 그렇지. 약간 굴욕이잖아요. 너무나도 큰 굴욕인 거지. 굴욕이기도 하고 내가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했다라는 그런 패배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까마득한 후배에게 내 노래 부르는데 돈을 내고 있어. 이로써 끝난 게 아닙니다. 마이클 잭슨이 죽고 나서 이 권리가 소니 ATV 뮤직이라는 회사로 이전이 되는데 이때 폴이 소송을 걸어요. 내 거 되찾겠다. 그래서 2017년에 이건 완전 최신이네. 완전 최근에 2017년에 극적으로 화해를 했는데 어떻게 서로 타협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양쪽 다 실리를 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어떻게든 잘 분배를 해서 숫자를 정해놨겠죠. 여기서 바로 저희가 현대의 투자의 개념을 약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5,300만 달러? 1,300억 원? 전혀 비싸지 않다. 비틀즈 노래를 이 돈에 사는 거 꽁돈으로 사는 거다. 이게 앞으로 얼마나 벌어다 줄 것인가가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한 개 궁금한 게 아까 마이클 잭슨이 그 비틀즈가 비틀즈 노래를 사용할 때 1파운드의 돈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게 비틀즈였기 때문에 1파운드를 받은 거고 일반적으로 비틀즈 노래가 사용될 때는 그에 합당한 사용료를 받고 있던 거죠. 그쵸. 그냥- 그러니까 산 거지, 그런 마이클 거지? 잭슨이. 아. 그런데 폴을 비롯한 존 레논의 그 대리인은 2천만 파운드가 아까웠던 거예요. 왜 내 노래를 2천만 파운드에 사야 되지? 1,000만 파운드면 또 몰라. 이렇게 망설였던 거죠. 모든 투자에는 비용과 이익이 존재합니다. 사실 비용은 당장 잔고에서 빠져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눈에 보이지만 이 이익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쉽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오랫동안 이 회계의 역사는 비용에 주목해왔던 회계였습니다. 얼마를 내가 지금 지출을 하며 이 기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뭐 초등학생들이 용돈 기입장을 쓰는 것부터 어른들이 가계부를 쓰는 것까지 대부분 모든 인생이 대부분 비용에 초점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익을 비용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마이클 잭슨이었을 거고 이런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익에 주목하는 새로운 분야 기업 가치를 목표로 하는 파이낸스라는 것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 뒤에 이야기들은 사실 책에 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 뒤에 내용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부의 지도를 바꾼 회계의 세계사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해드렸지만 제가 작년 한 해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재밌었던 책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이 회계사가 아니죠. 회계의 세계사 책을 꼽을 정도로 정말 재밌는 책이기 때문에 홍보 아니고요, 여러분. 홍보인데 저의 마음속에 우러나는 찐또배기 홍보입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총 3부작에 걸친 회계 역사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긴 시간 정말 함께했네요. 길었죠. 지금 한 달에 하나씩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3달? 3달 정도 이 얘기를 들었네요. 울어먹었어. 네, 울거 먹었다고? 사고를 우려서 제가 회계 역사편을 진행해왔습니다. 근데 3편이 확실하게 좀 짜임새가 서로 다른 것 같긴 해요. 회계의 탄생이랑 또 두 번째는 회계의 발전, 뭐 세 번째는 회계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네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까지 좀 짜임새가 다른 것 같아서 재밌게 들은 것 같아요. 경영을 전공했던 사람도 재밌게 들었을 것 같고 사실 회계가 뭔지 알고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하라니까 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회계를 전혀 모르셨던 분들도 뭔가 이만한 인문 강의 혹은 인문 강연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내용은 회계지만 법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문학이나 약간 교양 내용에 가깝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회계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도 꼭 읽으셨으면 좋겠는 지금 회계를 배우고 계신 뭐 학생들이시거나 그런 분들도 꼭 읽으셨으면 좋겠는 책이고요.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